배치 달면요 이재명 대표께 할 얘기 다 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싹수가 보는 사람 자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저 종쳐도 되나요? 네, 한번 치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하실까요? 제가 민주당 당직자로서 얘기하지만 민주당 공천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원히 일도 안 느껴지는 이 기계적인 답변은 뭐죠? 눈가가 촉촉합니다. 네. 드디어 지난번에 용용 죽겠지 특집에서 오늘은 이제 트리플 드래곤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거죠? 맞춘 거지 뭐 찾았지. 저희도 이렇게 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일단 서용주, 그다음에 김용남 두 분은 계신데 국민의힘에 한 분 용자 들어간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다 결국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게 접니다. 그렇습니까? 용자 들어가서 많이 있어요. 이용 그러네요. 네. 자, 일단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힘드시죠? 아니요, 이제 뭐 상처를 좀 털어버리셨어요? 딱저렁이. 딱지가 좀 올라왔습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아유, 마데카솔.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개혁신당 더 힘듭니다. 요즘에 이분이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해야죠. 일단 네. 그 공관위원장도 모셔야 되고 네. 좀 뭐랄까요? 당의 무게감을 실어주실 만한 분들이 더 네. 합류하면 딱 좋을 시점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은 저 국민의힘에서 좀 넘어가셔도 괜찮을까요? 아니 좋은데 네. 지금 지역구 현역 의원은 네. 컷오프율이 제로잖아요, 제로. 네. 한 명도 탈락자가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요 개혁신당에 고마워해야 돼. 가끔 전화 받아요. 진짜로 전화 개혁신당 아니었으면 벌써 날라갔을 사람들이 개혁신당 지켜주는 거지. 안 보내려고 어떻게든 이제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군요. 아니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역대 이런 총선은 없었거든요. 보면 대략 40%에서 50% 정도의 현역 의원 교체율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총선이 그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네. 현역 의원 교체율이 제일 높았어요. 네. 제 기억에 50%를 살짝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들을 막 잘라내던 당이 네.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안 잘라요? 국민의힘 맞습니까 네, 이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처럼 숫자가 네. 170명 됐으면 잘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숫자가 적은 데다가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만일 나중에 그 의원이 안 돼도 배려할 만한 자리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개혁신당의 지지도가 높으면 왜 가지요? 근데 이제 높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니 일단 잘려야 오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아예 잘리질 않아.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네. 개혁신당의 존재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네. 쌍특검법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소위 반란표를 던질까봐 네. 그냥 고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몇 석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략 20석 정도의 반란표가 생기면 통과될 수 있는 통과되니까. 분위기잖아요. 이제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이나 네네네.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 역대로 이런 적은 정말 없어요. 어떻게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도 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처음에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탈을 해서 좀 합류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지 네. 않는 상황이고 네. 쌍특검 문제도 네. 사실 뭐 알다시피 지금 저 공천 때문에 난리치는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상당수가 지금 위반했기 때문에 네. 그 쌍특검법이 제2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몇 명 자른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재료는 좀 소진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좀 자르라고 하세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TK가 남았기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TK는 자를 거기가 수밖에 무더기 없죠. 대방출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갈 곳은 역시
개혁신당이 개혁신당 마포로 가는 거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희 당산동, 영등포. 영등포 개혁신당 마포만 해도 네. 임차료가 비싸서 못 비싸서? 가요. 마포가 더 비싸요. 아니 여의도, 마포 다 비싸죠. 그래서 그렇죠. 당산으로 여의도 가셨구나. 비싸죠. 당산동이 좀 싸더라고요. 자, 여튼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그 분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합당 결렬이죠. 합당 결렬. 네, 예. 합당하기로 했는데 예. 이제 스톱된 그냥 거죠. 파혼한 거죠. 파혼. 너무 약혼했다가 파혼한 거죠. 아니, 너무 이렇게 결혼에 비유하면 좀 아니 그러게야 이제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가 좀 이해가 빠르시니까. 빠르니까 네. 쉬운 언어를 써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호적을 합치기로 했는데 안 네. 합치게 됐다. 뭐. 하여튼 뭐 개혁신당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지금 제일 저 비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여기 비명은 이제 스크림입니다. 스크림. 비명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가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여기 공천은 지금 우리 서영주 요즘 부대변인 힘들어요. 포함해서 너무 힘들어.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방송을 나가서 네. 이렇게 말하자면은 평론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선까지 내가 실드를 쳐야 되느냐. 제가 이제 당직자가 아니라면 네.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당직자니까 네. 최소한의 어떤 프레스 가이드를 가지고 손을 타야지. 편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잘리세요. 이미 한번 잘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공천도 잘린 마당에 그건 뭐 후벼 파시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그 국민적인 시선에서 네. 우리 민주당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명의 여지가 별로 녹록지 없다.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도 연출력이거든요. 네. 근데 연출이 잘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좀 전체적인 민주당의 공천 자체가 연출력이 좀 조금 어설프다. 그 연출이 어설플 수밖에 없는 게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편향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러니까 봐봐요. 시나리오가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아까 스크림 얘기했잖아요. 비명 얘기도 나오는데 뭐 비명, 지명 횡사. 뭐 이런 얘기가 네, 안 네,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연출력이 좋은 감독들은 그걸 확 뒤집어버리거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더니 하면서 어떤 그런 기대치의 반전을 가지고 어떤 공천을 좀 역동성을 줘야 되는데 네. 생각했던 대로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거칠고 이게 말하자면은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요. 연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 상상에 맡겨야죠. 다 근데 알면서 뭐.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자체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정세균 전 총리도 우려를 표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총에서도 어제 상황들이 더러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만들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거야 뭐 어제는 당연히 늘 있을 있었으니까. 수 있-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어떤 당 지도부나 당의 공천 시스템에 있어서의 태도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또 당내에서도 같이 이 의정 활동을 했던 동료 의원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선, 그게 좀 부족했다는 부분.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상황 되게 좀 안 좋다고는 인식을 해요? 아니면 원래 경선이라는 게 이런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공천. 아니,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 자체를 네. 어느 수준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저 잘 스스로도. 모르시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수치상 네. 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요인들이 다른 요인이 별로 없어요. 공천의 잡음들이 결국엔 영향이 있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 두 당에서 얼마큼 혁신하고 투명하고 클리어하고 믿을만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하는 지금 형국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의석이 많다 보니까 배가 불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는 고파요. 정말로 180석 가까이 야권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할 거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석이 적었을 때 얼마나 국회에서 힘들고 정말로 외롭고 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의원 숫자 연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총감독이고 시나리오 다 만든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뭐냐? 저는 간단해요.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결과적이게 보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 가졌으면 우리 서영주 대변인 같은 분 당연히 컷오프시키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 눈높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라고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못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내 당을 확실하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가 저는 1순위라고 봐요. 친명체제 구축. 그렇죠. 당을 그러니까 뭐 과반수를 넘기다 당의 일당이다 이런 게 생각이 아니고 절대로 쓴소리하거나 딴소리하거나 잡소리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을 끌고 오는 것은 총선 전이니까 가능했어요, 사실은. 총선 전이기 때문에 딱 공천권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싫은 소리도 잘 수위를 낮춰서 했는데 네. 총선 전에서 배치하면요. 이재명 대표께 할 얘기 다 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싹수가 보는 사람 자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저 종쳐도 되나요? 네, 한번 치세요. 한번 여기 한번 칠까요? 저 얘기할 차례인데 잠깐 제가 여기에서는 좀 숨구멍을 하나 트고 가야 돼서 네, 네. 제가 민주당 당직자로서 얘기하지만 민주당 공천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영원히 일도 안 느껴지는 이 기계적인 답변은 뭐죠? 눈가가 촉촉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다. 그게 이 문제의 발단으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 신뢰가 너무 깊은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못할 거라는 굳은 믿음. 끝까지 국정의 난맥상을 네. 보여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공천 잡음이 있어도 총선은 결국에 이길 야당이 것이다. 이길 것이다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요새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나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뭐 약간의 이른바 마사지가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여론조사에? 네, 왜냐하면 잘하는 게 일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의료 관련해서 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네. 파업 뭐 이런 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건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가 파업을 유도했다. 그렇죠. 아니 어느 전문 직종이 네. 갑자기 1년 만에 정원을 70% 가까이 늘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전문직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400명 증원하려고 하다가 네. 반대가 거세서 포기했었는데 못했는데, 네. 이거는 그거의 5배 규모의 2,000명을 당장 내년부터 더 뽑겠다고 하면 의료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데이터가 없어요. 왜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씩을 더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네. 뭐 여러 가지 썰이 난무합니다만 아무런 검토 자료나 회의 없이 갑자기 10배가 불어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대 정원 원래 폭이 확대하려고 했던 거. 원래 확대하려고 했던 거 안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한 분의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공이 하나 더 붙었다라는 그 썰이 있는데 실수가 아니고 기지였습니까? 저는 그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나리오가. 근데 네. 이렇게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한다? 아니,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야당이 승리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게 설명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좀 믿고 싶은 것을 믿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저는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역 돌아다녀 보면 네.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고 네. 지난 정부에서도 한번 예, 하려고 예. 했다가 이제 뭐 파업하고 못했죠. 못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 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그 장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네. 2년 전에 민노총 그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때 네. 그때 건설 노조 네. 또 그 뭐 심지어 뭐 민노총에서 그 물류 노조에서 대리점 저기 네네네. 이 소장을 사장을 밀어내고 심지어 무슨 일을 못하게 만들고 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했던 그런 계약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민노총이 얼마나 셉니까? 선거 앞두면 굉장히 센 데가 민노총인데 알다시피 지금 회계 부정 이거 투명하게 만들었던 정부고요. 지금 의료 문제도 사실은 지금 뭐 사법개혁도 되고 여러 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네. 개혁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사실은 의대 의사 정원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증언을 하는데 네. 증언을 하는데 이제 우리 그건 김용남 지나치게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너무 공이 하나 더 붙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아유, 저는 지금 그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OECD의 그 의사 숫자를 비교해 보면 네네. 저 평균이 1000명당 3점 아마 7명 정도 네, 되는데 뭐 그보다는 좀 많이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숫자가 적고 우리가 지금 급속히 이제 고령화되고 고령사회로 있고. 되기 네, 때문에 네. 의료 굉장히 필요한 네. 상황이어서 네. 저는 이때 놓치면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김용남 의원이 이제 의혹을 갖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좋아, 뭐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도 뭐 사실 상당수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300명, 500명 이렇게 이제 과거 시도했던 바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정원인 뭐 3,000명에서 그 중에 한 10%, 20%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아니라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전문직들의 거센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충분히 예상되는 반발을 잘 생각해서 이용해 갖고 여기서 이제 갈등 조장되면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몇몇 불편했던 이슈들도 덮으면서 또 국민들의 지지도 함께 얻어가는 전략 이렇게 이제 근데 악마적인 이야기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그걸 네. 저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정도 고난도 전략을 구사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고난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의료가 순간적으로 늘려놓지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필요 없으면 더 줄일 거예요. 이제 나중에 증원을 이제 사실 원위치시킬 건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늘려도 실제로 의사로서 활동하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것을 엎어서 사실은 좀 늘렸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무리 국정 운영을 하는데 네. 뭐 공을 하나 더 붙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다. 아 근데 2,000명 늘렸다가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줄이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병원 증감 고난도라고 하면 네. 고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2,000명을 던져요. 네. 그래요. 충격요법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의협 쪽이랑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뭐냐면 일단은 대상을 악마화시킵니다. 당시 화물연대도 그랬고요. 뭐 사교육 관련해서도 뭐 그 돈 많이 버는 쪽을 무슨 뭐 네네네. 하면서 악마를 시켜요. 카르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협 자체도 물론 이런 식의 뭐 준법 투쟁이 아닌 이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볼모를 잡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 대단히 잘못됐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법적으로 구속시키고 뭔가 때려잡는 느낌? 이런 식으로 국정을 푼다는 것이 갈등 유발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도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명 던져놓고 협상하면서 그러면은 뭐 1,800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1년에 매번 한 300명씩 400명씩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는 2,000명을 합의를 하자. 네. 그러니까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돼요? 아니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 몸 아픈 이 국민들이 그 고통을 왜 감내해야 되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하자면 좀 내피셜을 동원을 하면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갈등을 유발했다는 오해를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2,000명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의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한테 피해가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거를 왜 정부가 풀지 않아요? 우선 악마화 말씀하시는데 네.
그 예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민노총의 문제, 그다음에 물류, 그 당시에 대란 일으켰던 그 민노총, 그 외에 이제 그 건설노조, 네. 이거 다 악마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데예요. 악마시킨 게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악마시켜서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거 자꾸 이 부분을 심지어 지금 김 여사 문제하고 연결시키는데 요즘에 김 여사 조용히 계시잖아요. 이거야말로 악마화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왜 조용히 계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니, 왜 조용히 조용히- 이걸 문제를 삼는 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아니 악마시키는 것이기 영부인이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만 되는 상황도 이게 국가적인 불행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국민이 조용히 있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하여튼 그 근데 문제는 좀 영부인이 어차피 외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든 거죠. 그 그거는 문제가 뭐 그 본인의 문제에 더 잘못인 이상 얘기하지 것이고. 마시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왜 또 국민이 피해를 왜 봐야 말을 못하게 하세요? 금리요예요, 금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으세요? 아니 이거 국민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가, 환자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가 예.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사들한테 더 비판해야 될 일이지. 현 정부가 우리 결국은 의료 서비스나 사실 이게 누구한테 갑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네. 의사 수가 증원되면 필수 의료 문제, 또 의료 또 격차의 문제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잠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당장 생긴 문제 가지고 왜 자꾸 국민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아니, 이 정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원님? 의사들한테 이제 좀 의사들이 비판을 잘했다는 해야지. 소리가 아니라 의사들이 지금 국민의 어떤 생명과 그런 건강을 볼모하는 거 대단히 잘못됐다니까요. 네. 하지만 정부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분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몇 명 잡아서 구속시키고 엇박에서 눌러서 이 정책을 달성시킬 수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이라는 자체가 힘들지요.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역대 정부는 그러게 뭐 사법권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때 의료개혁을 해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때는 자꾸 늦춰서 그때는 코로나가 터져서 문제를 키우는 그 바람에 의료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오늘- 그거가 고려됐던 것이죠. 오늘 네, 방송도 거대 양당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저도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좋은 얘기 드릴게요. 좋은 친구들. 아니 근데 네. 방금 이제 조금 전에 OECD 관련해서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뭐 네. 인구 몇 명당 의사 몇 명. 근데 거기 그런 통계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특히 뭐 미국을 예를 든다 그러면요. 미국 의사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보는 환자 수가 거의 우리 보통 의사들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맞아요. 예. 훨씬 적은 숫자의 환자를 보면서 훨씬 비싸게 받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병원을 이용하거나 특히 응급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병원 응급실 비용의 거의 10배 내지는 20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의사 숫자가 우리보다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급여 항목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뭐 내과, 소아과 웬만한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데 제외하고 보통 의사 한 분이 하루에 적어도 60명에서 100명 이상의 환자를 봅니다. 네. 그러면서 대단히 싸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싸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을 합쳐봤자 환자 한 명당의 비용이 대단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네. 사실상 이 보험 수가는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하면서 의사 숫자를 갑자기 늘린다? 아니 이거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파업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파업을 조장한 것 같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에 이제 환자를 보는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그 의사 한 명당 보는 숫자가 적은 것이 의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의사가 대신 훨씬 비쌉니다. 많고 우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숫자를 보는데 수가는 낮아서 조금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의사들 전공이나 또 전문의들 지금 그 노동하는 강도가 살인적이잖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네, 네, 긴 네. 시간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의사를 늘려서 네. 사실은 1인당 볼 수 있는 숫자를 환자 숫자를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분들도 워라밸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게 좀 위화감 조성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받고 있는 연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의사들. 그럼요. 네. 우리 저 지역의 의료원 같은 경우에 보면 네. 1년에 3억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저 서울 떠나기 싫다. 네.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픈 분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좀 그렇지만 네. 지금 저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건 네, 사실이고 또 의사들로 봐서도 또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사제의 숫자도 늘리고 네. 뭐 저희가 뭐 의대 정원 확대가 오늘 뭐 주요 근데 이슈는 그런 아닌데. 측면에서 다행이에요. 일방적으로 민주당 정부를- 공천 얘기가 이 의대 정원 학교 때문에 아니, 이렇게 근데- 지나갈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윤석열 정부의 가장 네. 큰 문제점은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일머리가 없다는 것이고 일머리가 왜냐하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려면 그거보다 앞서서 아니면 동시에 보험 수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나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없이.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네. 거기다가 모든 일처리가 즉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모든 일처리가 그냥 즉흥적이에요. 어떠한 데이터에 기반한 세밀한 정교함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게 기회가 되면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뭐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 거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밑에 보건복지부나 밑에서 논의됐던 그래서 올라온 게 아니고. 내용에서 갑자기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일머리만 없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없어요. 아,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아유. 이 머리라는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최소한 1+1은 2가 될 거라는 거를 아는 네. 기본적인 머리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네. 국민들이 금방 알아챌 얘기들을 그냥 많이 하잖아요. 금방 알아챌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뭐냐면 거짓말인 걸 아는 거. 말 따라 행동 따라 많이 나옵니다. 아. 뭐 말하자면은 뭐 국민은 무조건 옳다. 강사 끝나고 나서 해놓고 나서 뭘 옳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안 하고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고요. 김근현서 명품백 사건 녹화 방송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국민이 옳다며요. 국민의 여론이 밝히라고 하는데 그냥 뭉개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본인의 한 말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데 네. 이거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요, 별로 머리가 없는 사람들. 오늘 원래 이게 토론이 이렇게 진행됩니까? 2대1로? 항상 저희요? 아, 주제에 따라서 3대 0도 가끔 가요. 저 혼자 싸웁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과. 결국은 뭐 이제 이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요. 네, 그렇겠죠. 요즘에 드러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네. 당의 지지도, 정부의 지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굉장히 의미하느냐? 본다. 그건 반사 결국- 얘기입니다, 예. 반사 얘기. 아,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요새 여론조사를 주로 낮 시간에만 돌린다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전화를 못 받은 네네네. 시간에만 주로 돌아간다는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 여론조사 얘기 나오니까 또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아직 안 넘어갔죠. 여론조사 할 때 죽겠네. 현역 의원들 빼고 막 여론조사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이재명 대표와 매우 뭐 친밀한 사이에 있는 요런 여론조사 업체들 혹은 뭐 여론조사 업체에 뭐 누가 또 가 있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틈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믿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내 여론조사? 이게 참 고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돌리는 여론조사를 의원들이 그거를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신뢰를 했던 부분들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시스템 공천을 여러 가지 당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왜냐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했던 것인데 네. 이 신뢰가 깨지는 징후지요. 예를 들면 이 여론조사가 도는 게 있어서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처음에 당이 명확하게 하지를 안 해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돌린 적이 없어. 다 그래요. 근데 현장에서는 현상은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 기간에 민감한 의원들은 이게 나를 빼고 돌았어. 누가 돌린 거예요? 이거? 누가 돌린 거야? 그러면 네. 도대체 뭐야? 정체불명인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본인이 배제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불이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당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당에서 정치를 했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느낌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이 이거를 클리어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결국에 시스템을 세워놓는 거는 네. 투명성과 신뢰성과 공정성을 그냥 담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이 그런 신뢰성이 깨져버리니까 이런 잡음이 오는 것이고 어저께인가 우리 사무총장께서 이것도 인정해버렸어요. 당에서 돌렸다. 네. 아니 사무총장은 모를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거는 당에서 돌린 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다가. 했다가 어제는 이제 당에서 한 조사가 맞다라고 네. 해버리니까 이게 더 이제 결국에는 이상해지는 거죠. 나중에 의원들이 그럴 거예요. 그 여론조사 출처를 밝혀라. 음. 그러면 이제 당의 시스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좋은 징후다. 아니 어느 정당이나 네. 사실은 여론조사는 그 업체에서 공짜로 해줄 일은 만무한 것이고 돈 들어가죠. 다 비용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 집행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결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이미 의뢰하는 단계에서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 규모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지를 본인이 자금 결제를 해야 되니까 알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사실은 정당에서 돌리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설문초안을 다 받아보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돌리는지 내용을 다 알고 자금을 집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역구의 어떤 경쟁력 조사나 뭐 이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것은 네. 당에서 다 미리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모른 채 하고 하다가 의총에서 아마 많은 공격을 받고 그냥 실토를 살짝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거대 정당도 저 별 소용 개혁신당만도 못해요. 당 운영하는 게 또 개혁신당을 저희는 다 자랑하려고. 그래도 투명하게 합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아니, 그렇죠. 민주당은요. 민주당 공천은 아주 공정한 시스템 공천으로 그거 왜 이루어지고 떨어졌어요, 있다라는 그러면? 말을 다시 한번 아니, 가져와 제가 네네. 저도 예전에 민주당의 공천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죠. 민주당의 그 당에서 조사하는 그 여론조사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피해를 실제로 본 당사자이기도 예를 들면 하고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경선할 때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모바일을 도입해서 예. 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사람 모바일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돌렸는데 그 주문 생산이에요. 사실은 주문 제가 생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미리 한번 여론조사를 이제 우선 그 전에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기관들을 하냐면 네. 갤럽이나 이런 데서 리얼미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네네. 좀 작은 업체들. 작은 업체가 급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총선 되면 여론조사 업체들이 난리만 하죠. 완전히 장이 쓰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 당에서 그 외주를 주는 건데 그 외주를 줄 때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급조해서 만든 여론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때 그게 뭐 공정하게 뭐 비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당에 굉장히 주요한 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딱 눈짓만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관위에서 받아서 네네네. 암호화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당에 있는 당원 또 특정하게 무슨 뭐 등록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한 것이 뭐냐면 그 원래 명단을 그 업체에 줘요. 업체에 줘서 그 업체가 그 받은 그러니까 당원 명부고 뭐 다 갖고 있어요. 아, 그 그리고 업체가. 그리고 이제 그 업체가 당원의 성향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쭉 돌려보면 이 사람은 우서영주, 이 사람은 김용남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대충 이 사람 봐주고 싶다 그러면 눈치만 하면 거의 주문 생산하다시피 그럼 해줘요. 그래서 네. 실제 제가 요즘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경험한 건 그렇고 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10여 년 전에 했던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실제로. 뭐 1000명한테 한다고 치면 한 번 해보고 A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뭐 한 700명쯤 되면 700명 중에 한 400~500명 확 빼버리고 그렇죠. 다른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집어넣어서 1000명을 만들어 갖고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한다 이거예요? 아니 모집단 자체를 처음에 네. 비율 중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당원이다 그러면 그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네. 모집단 이제 어떤 당에 네. 당원이 10,000명이 있으면 그 서양을 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대 어떤 사람을 하고 싶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일부를 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돌려요. 근데 받은 사람은 그거 뭐 자기가 이번 여론조사 나한테 안 왔던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이
엄정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래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을 할 때 말하자면 결과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나 또 본인이 생각할 때 결과가 터무니없이 나오면 그런 의심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가서 지금 뭐 세게 어필한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돌렸어도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선 저 언론에서 조사한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면 억셉트 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럴 때는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거예요. 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좀 제가 첨언을 드리면 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공천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경험은 이용우 의원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측성이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공천은 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눈빛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인 건 맞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확인된 거야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추측일 수도 있고 확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문제 당시에 경선 때 그 문제에 있어서 네. 사실 재판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사실은 승소를 해서 네. 당에 이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당이 다 폐기시킵니다. 바로. 이거 하고 나서 다 바로 폐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적으로 당의 문제를 구제받을 수가 없고 또 서로 사법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압수수색해도 거의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을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하지 않느냐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말씀한 대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하나하나 다 공개해야 되고 이제 그 누구도 그 경선이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이거는 그 공개하라. 사심에 의해서 아니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공정한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선이 당내 경선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사실은 제 기억에 2012년 19대 총선 때는 그때 민주당이 주도해갖고 야권 단일 후보들을 냈어요. 네. 그래갖고 당시 있던 해산전에 통합진보당, 민주당 뭐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돼서 맞네요. 예, 얼핏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 서울 관악을에 통합진보당의 대표를 했던 이정희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어요. 민주당 후보와의 경선에서. 근데 거기서 온갖 네네네네. 나쁜 일을 계획해갖고 그게 취소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게 예.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그 여론조사가 제일 뭐 확실하고 국민들 뜻을 뭐 제일 잘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근데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그러네요. 비율을 향후에는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론조사에서만 기대서 어떤 이런 가부, 승자와 패자를 하는 것들은 저는 너무 이거는 그 1차원적인 것 같고요. 네, 제일 편하긴 하지만. 그래 편하긴 하지만 지역구의 민심과 현장에서 말하자면은 의정이나 도전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손을 잡아보면 알거든요. 이 민심 자체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구나 아니구나. 근데 그거와 여론조사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지극히 참고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가는 것들이 결국엔 향후 양당,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발전을 도움이 근데 되는 이게 지금 당내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예. 이게 뭐 이게 민주당 내의 공천 시스템 문제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사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 또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인데 네. 그걸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죠. 민주당에서 공천을 입맛에 맞게 주문 생산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게 네.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어떻게 있다면 저는 뭐 없으면 민주당이 좋겠는데 없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만일 있다면 아주 심각한 근데 범죄다는 이번에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공천의 문제는 네. 오히려 어떤 여론조사의 조장 내지는 이런 정량 평가 항목보다 네. 정성 평가 항목에서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위 10% 20% 할 때. 네. 네.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하위 10% 그러니까 네. 100분율로 할 때 10사람 중에 가장 못한 한 사람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원들이 그전하고 다른 점이요.
그전에는 자기가 하위 평가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아도 다 쉬쉬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용히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경선에 임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얘기하지 자체를 않아.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앞에 나가서 그것도 국회 소통관에 나와서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내가 제일 못한 10%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고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아니면 객관성에 대해서 본인도 수긍을 못하고 수긍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이게 맞냐? 제가 맨 꼴찌예요. 근데 그 꼴찌인데 이게 맞습니까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현역 의원들이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6명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 활동 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당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결국은 의정 활동을 잘했느냐 여부는 네. 사실 유권자가 평가를 하도록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래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당에서는 결국은 하다 보니까 당의 충성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정당 민주주의가 매우 우리 국민들과 네. 유리되고 국민 불신이 커진다. 그래서 차제의 의정 평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면 네네. 그렇다면 근본적 시스템을 바꿔서 일반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하도록 아, 하는 근데 것이 국민들이 맞다고 그 봐요. 국회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 같은 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기도 사실 유권자들은 어렵잖아요. 아니 지역에는 알죠. 자기 지역 아실까? 유권자. 근데 거기서 이제 해보면 대충 나오죠.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당 지지도보다 낮기도 아니 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질 것만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잘 알려지고 좀 인기성 있는 그런 뭐 법안이든지 아니면 그런 의정 활동에만 너무 집중할 수도 있잖아요. 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중앙에서는 별로 이름이 안 알려졌지만 그 지역에 가면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네. 입법 활동도 하는 것이고 예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또 저 민원 해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 네. 가지 이제 합쳐지는 건데 서로 입법 활동을 잘 못하고 나가서 자극적인 발언을 못해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네. 자기 지역에서는 열심히 민원을 챙기고 소통을 해서 또 점수가 높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좀 시스템화하는 것도 차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개혁신당은 이런 뭐 여론조사 문제라든지 뭐 그런 평가 같은 거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저희야 자유롭죠. 저희는 뭐 공관위원장이 없잖아요. 저희의 아니 곧 공관위원장은 모실 거고 누구 오세요? 누구?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계속 연락하고 계시고. 1순위죠. 1순위예요. 그래서 뭐 바라건대 내일 금요일쯤 네. 발표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네. 아직 뭐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서 네. 지금 뭐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개혁신당에 작은 바람이 있다면 네. 저희도 지역구 후보와 관련해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공천 다툼을 세게 해보는 게 저희 꿈입니다. 민주당 부럽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김종인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거대 양당에서 지금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네.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 아니잖아요. 위성 정당이 아니고 저희는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대표 후보도 네. 냅니다만 그걸 그냥 별도의 위장 정당을 안 만들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를 다 낼 생각인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지역구 후보가 많아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야 아무래도 정당 득표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역 후보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40여 분 좀 넘는 분들이 개혁신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뛰고 있습니다만 전체 253개 지역구로 놓고 볼 때는 약 5분의 1이 좀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100군데 이상 한 150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당 지지도가 아직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네. 후보로 나서고 있질 않아서 저희는 당내 경선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희한하게 해보세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양당. 아니 조금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6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네. 그거를 노리고 무슨 합당 선언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치 네. 그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사기라고 또 어떤 분은 주장을 보조금 사기 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던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건 맨날 잡범들이나 상대하던 검사 수준에서 네. 나오는 뭐랄까요? 그냥 발상의 어떤 천박함이 천박합니다. 묻어나는 발언이고 네. 그리고 합당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정치적 경험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11일 만에 결별 선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일 수가 있으니 이 정당 보조금 받은 거 네. 2월 15일 날 저희가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바로 국고 반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반납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선관위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반납할 규정이 없어서 네. 반납을 못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일단 이런 한 푼 안 건드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22대 국회 들어가서 이게 반납 규정도 만들겠다. 네. 법을 만들어서라도 네. 반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그때 만들면 그 이전 건데도 그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선언적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명피용 발언. 형사 처벌하거나 이런 그 규제를 하는 법안은 소급 입법이 어렵습니다만 이거 사실은 이게 자진 반납하는 거를 하는 거야 네. 소급 입법으로 위헌 결정을 받을 확률은 선관위 저는 없어 통장 보여요. 번호 아실 테니까 그냥 거기다 넣어버리면 안 돼요? 송금. 아니 이게 안 받아준다니까. 아 그래요? 네. 개정이 없어. 저희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 돈을 탐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러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워낙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반납 안 될 거 뻔히 알고 그냥 저렇게 몰랐어요, 사실은. 쭉 있다가 그냥 뭐 유야무야 이렇게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아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유야무야 가요? 네. 개혁신당 그 돈은 못 쓰는 뭐 돈이죠. 이렇게 좀 옆에서 보면 네. 야 지금 D-49인가요? 지금 그렇죠? 뭐 그쯤 되는 그 거죠. 정도. 8이죠. D-48인데 네. 개혁신당이 결국에는 야권에다 파혼하고 지금 정당 보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좀 막 변명 아닌 어떤 이런 이야기로만 네네네. 이슈가 된다는 것들이 저는 그 처음에 출발했던 부분보다는 한참 좀 아쉬움이 크다. 네. 이제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 발표 근데- 열심히 하시겠죠, 뭐죠? 정당 보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네. 양당까지 마시고 2020년 지난 총선에 네. 위성정당을 공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국민의힘 쪽은 86억을 받았어요. 선거 보조금을. 그러니까 비례대표만 후보를 내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나중에 도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정당이 86억 원을 별도로 받았어. 그동안 어디다 써요? 그거 썼죠. 선거동안에서? 국민의힘이 그때는 뭐 제가 그냥 딴데 썼죠.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 계셨으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민주당도 요번에 비례 연합정당 받으면 거기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또 받을 거거든요. 아니 저희보다 10배 이상 받으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랄까 이게 자신에 대한 반성은 일도 안 하면서 이번에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위성 정당이지만 네. 그 당 대표를 당직자를 임명하겠다고 그 임명이 맞는 표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임명이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 중 한 사람을 비례대표 위장 정당의 당 대표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네.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지금 그리고 그 위성 정당 그러면 이번에 정당 보조금하고 선거 보조금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당은 저희는 정말 끝까지 같이 하고 그 싶어요. 얘기 계속 하면 불리해요. 그만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래. 우리 이영호 의원님은 저희 그 장관님에도 처음 오셨는데 예.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좀 더 생각을 다듬어서 봐야 되겠다 싶은데 뭘또 다듬어요? 워낙 두 분이 말씀을 잘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이제 늘 하다 보면 네. 좀 잘 나가는 정당에는 아무래도 공격을 많이 받기 잘 나가는 정당이니까. 아니 그냥 집권 여당이니까 충분히 그런 거예요.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저 있습니다. 트리플 드래곤
특집을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뭐 좋습니다. 근데 이 집권 여당이요 네. 누리는 것도 많으면 또 나름대로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이용 의원님처럼 이렇게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용산에서도요. 네. 저도 이제 안 듣잖아요. 저도 뭐 우리 당이 하는 일이 뭐 100% 다 만족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고 보는 지금 거예요. 공천 단수 공천 확정 저는 되셨죠? 받아서 마음은 좀 편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현역 의원의 모습을 보시려면 이용호 의원님은 적절한 사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훨씬 수준이 평균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그래요? 이용을 좀 찾아보세요. 아, 그래요? 쌈용. 저도 당내에서 사실은 많이 상처도 받았고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아. 사실은. 그러면- 대선 때 네. 이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오죽하면 제가 나왔겠어요. 뭐 상당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럴진데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잘한 좀그 세부적인 것들 좀 네. 이런 것은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큰 개혁에 있어서는 네. 스탠스는 저는 옳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이번 총선을 네. 정권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권 심판을 하려면 우선은 일을 하게 해준 다음에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집권하고 나서 야당이 뭐 하나라도 도와준 건 없잖아요. 계속 발목 잡고 탄핵하고 또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하고 해서 거부권 유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그래 놓고 와서 또 심판한다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몇 가지들은 외교 문제나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개혁의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은 뭐 잘 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거 그렇게 평가하고 입 막은 건 싶습니다. 어떻게? 입 막은 것은 입틀막. 제가 우연찮게 처음에 네. 문제가 됐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 아, 거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옆에 있었어요. 아. 옆에 있었는데 네. 그건 촉발한 겁니다, 실제로. 강성희 제가 여기 의원이? 악수를 대통령하고 딱 잡고 네. 꽉 잡고 놓아주지 않고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이렇게 연이어서 얘기를 한 걸 받고 네. 제 오집 그랬으면 이상하게 악수를 길게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길래 얘기하길래 제가 악수하는 손 위에다가 올려서 손 좀 놓으시라고. 아, 그거 바로 옆에 계셨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죠. 대통령도 손을 놓으셔야지 제가 인사를 계속 할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뭐 드러낸 것이 그 평가는 이제 엇갈릴 좀 텐데, 과할 수 네, 뭐 있으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경호의 어떤 매뉴얼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카이스트 이 부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모방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방 범죄예요. 모방 범죄고 경호처가 모방 범죄.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네. 그 국민이 졸업식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게 얘기하시는 이제 거 아니에요? 일반 아마 특별히 정치적색이 없는 분이 그랬다면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에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정의당 대변인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어떤 것을 노렸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아주 네. 순수하지 못한 모방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전공의는 전공이 그 부분은 그 전에 있었던데 그게 전공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소아청소년과 네네네, 회장이에요. 맞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회장. 그분이 하여튼 뭐 고발하고 문제 일으키 그 상당히 문제 일으키고 그런데 굉장히 그런 쪽에 두드러진 분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네. 보건복지부 네, 위원으로 네. 있었는데 네. 공공 뭐 의료 일을 할 때 저도 고발당했어요. 아, 그분이 고발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도 그러실 수 있죠. 간단치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많이 정치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아, 들고 그 정치적인 분들의 행동이었다. 그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 R&D 문제의 그 비용을 뭐 해서 문제 삼은거나 또 국정기조하고 또 다른 게 이분은 아예 그 토론장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게 기사만 봤는데 근데 자기가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 들여보내달라는 건데 네. 그건 그냥 아무나 막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행사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사실 좋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늘 소통해 하기 네. 위해서 청와대에서 용사로 나오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매우 좋은데
그렇지만 그걸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또 한쪽으로 매도할 건 아니다. 아니다. 또 정부도 또 네. 조금 더 나이스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아니, 이게 제가 한 말씀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어떤 대통령에게 의사 전달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거나 아니면 의도된 도발이냐 여부를 떠나서 네.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정말 대통령실이 일머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네, 네. 이게 누가 봐도 한번 강성희 의원 때는 네.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 그랬다고 치고. 쳐요. 네. 근데 누가 봐도 그런 장면이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실의 경호처나 아니면 그 참모들이 네.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르게 대응하자라는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그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머리가 나쁜 거예요. PI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PI가 이제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네. 해서 이게 뭐 아주 뭐 쉽게 표현하면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 관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면에서 그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진 대통령이냐를 국민들이 새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도 참고를 해서라도 다음에 또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하자. 적어도 입을 틀어막고 그냥 사지를 번쩍 들어서 끌고 나가는 것보단 달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내지는 그래. 눈살을 덜 찌푸리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다음부터 시행하자는 네. 적어도 그런 논의를 하고 네. 솔루션을 갖고 있었어야죠. 아니 어떻게 매번 그래. 똑같이 아니, 대응을 하냐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 의사가 있으면 말하면 안 되나요? 국민들이 얘기하는 의사는 모두 다 정치적인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해달라. 나를 이렇게 바꿔달라. 그러면 그 영역을 정치가 바꿔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그걸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강성희 의원이 말씀한 대로 좀 그런 뭐 지근거리에 있어서 경호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행태도 좀 과하긴 했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려낸 거. 근데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성 입틀막이에요. 그냥 국민의힘을 확 막아서 아예 그냥 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네. 보이면은 말씀한 대로 머리가 있다면 모여서 네. 이거는 우리 대통령 이미지 안 좋아. 그래, 윤석열 제가 정부의 네. 정권의 입특말 정권으로 이거 우리 낙인 찍히는 거야. 최소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강성희 의원 하고 나서 저희 최수환 대통령이 칭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부모비 돼서 계속해. 자 소리만 들리면 가서 입을 틀어 막어 하면서 그냥 심지어 아니, 100m 밖에 떨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데도 다 가깝지도 들고 나가? 않은데 멀리서 외쳐야 지금 속삭입니까?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뭐 어떤 위해성도 없어. 이제 문 밖에서 들어오려고 외쳐. 제가 이걸 입을 틀어 막아요? 야, 그러면은 이거 국민들을 어떻게 심지어 생각하는지를 예를 들어 알 수 있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대통령 이미지가 뭐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일단 대통령 이미지 자체가 좀 뭐 그래도 검찰 출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딱 하니까 훨씬 더 이게 배가가 되는 거야. 입을 이렇게 막더라도 네. 경호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치적인 것만 국민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됐을 때는 구두 경호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소란하게 되면 저희가 물리력 사용할 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제발 조용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한다면 2차, 3차로 그렇게 간다면 이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 팍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거는 뭐 아주 고도로 훈련되고 경호처 내에서는 이거 특진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안 그런 나오시겠어. 느낌이야. 안 나오실 저도 좀 얘기해. 네, 마지막으로 예. 그런데 이제 뭐 설마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칭찬까지 했겠어요? 아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드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그게 최선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저도 경호 측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국민들 보기에 모습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만 이제 경호처로는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으면 처리 매뉴얼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호처를 욕할 수는 없다. 그 처음부터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정무적으로 비서실 경호처에서 이 문제를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게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없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수는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진보는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아,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저도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떠들게 두는 거예요, 한동안. 2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그러면 다 중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잘못 너무 심하네. 행사를 저렇게 방해해? 이렇게 저도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낫지.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그 했으면 사례가 좋-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같아요.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비서실 경호처에서 네. 조금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네, 좋지 네. 않다. 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이용호 의원님 그 젊으셨을 때 여자친구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남원인데 네. 거기 이도령으로 한때는 그렇죠. 좀 네. 지금 딱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많아요. 그럴까봐 정화가 있어. 완전히 정화가 있어 지금. 정치하면서 완전히 가서 지금은 뭐 아니 진짜로 딱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춘향이는 지금 어디가 근데 계세요? 지금 투표해 보면 여성 팬이 거의 없어요. 남자가 오히려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약간 그 안성기 느낌 살짝 있으시잖아요. 네, 네. 사실 여성들한테 수줍음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마저 네. 다 통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럽습니다. 뭘 축하해요? 제일 부러워, 나 이게. 자,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용용용 트리플 드래곤 특집은 좀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재밌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좋은 일들 좀 많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슬프게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죽겠어요. 네. 자,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조심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그마한 여의도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한없이가 뵙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